그럼 지금부터 제1회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경험과 향후 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의는 윤영호 전 원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윤영호 원장님께서는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여의도 연구소 소장, 한국국제정치학교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원장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윤영호 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모두 지금이 한 10분 정도 조금 늦어졌는데요. 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모두 위에 단상으로 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전략을 위해서 먼저 빨리빨리 올라왔습니다. 저보다 다들 젊은 분일 테니까. 오늘의 학술회의의 의의, 필요성, 시급성, 기타에 관해서는 우리 김용호 원장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또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의 역사적인 고찰 분석 이것에 아무래도 많은 치중을 합니다만 또한 이 국제 외교 분야의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항상 이슈를 다루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패널의 구성에서 보다시피 2,000명의 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주최할 수 있는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패널을 이렇게 구성하고 이러한 여력을 보여줘서 이러한 세션의 사회를 보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두 주제가 발표가 되겠는데요. 발표할 교수님은 20분 내지 25분, 토론은 10분 이내로 해주셔서 우리한테 할당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가능하면 플로우 계신 분들의 고견까지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 이 손열 연세대 동아시아 연구원장, 이미 한국국제정치학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네, 윤영호 회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의 손열입니다. 먼저 이 뜻깊은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봉직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의 중요한 후원자가 또 저희 윤보선 일가의 시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조직을 해주신 분께서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은 아마 이제 두 번째 발표자께서 이제 맡아주시고, 저는 약간의 전사로 한미일 협력의 역사를 좀 분석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한 20분에 걸쳐서요. 한미일 삼각 협력의 역사입니다. 한미일 삼각 관계는 한일 수교 이후에 시작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3자가 협력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출발은 90년대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티콕이라고 해서
북핵 문제 대두 이후에 3국이 협력을 시작한 것이 본격적인 출발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한미일 협력이요. 그래서 그 부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뭐 다양한 방식이 있고 다양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그 지역 전략 지역을 보는 그 지역 전략 속에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은 미국의 지역 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그 위상도 변화하고 내용도 변화하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의 지역 전략의 변화 속에서 한미일 관계를 좀 한미일 협력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미국의 지역 전략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개념을 중심으로 한 그 아태 질서 속에서의 한미일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 질서 속에서의 한미일 관계 한미일 그 협력을 쭉 검토를 하고자 하고요. 따라서 그것이 첫 번째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변수는 그런 미국의 지역 전략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지역 전략이 어느 정도 동조화되고 있느냐 혹은 거리를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속에서 한일 관계가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는 미국의 지역 전략의 영향도 받지만 또 한일 고유의 그 양자의 동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자 간의 그 관계의 동학을 함께 봐야 된다. 따라서 전체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미국의 지역 전략의 내용 그리고 그 변화. 두 번째는 그것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지역 전략은 어떻게 접점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속에서 한일 관계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 그 큰 층위에서 좀 그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뭐 내용은 제가 그 발표문을 지금 한 그 4쪽 정도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한 게 있어서 아마 그 배포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질서인데 이 아태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세계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그 세계화가 그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시장자본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 양대 축으로 해서 국제 질서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글로벌 전략을 마련을 했고 아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글로벌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적 영역에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지역적 글로벌한 전략을 지역에서 추구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글로벌 가버넌스가 잘 작동을 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 속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지구적인 목표들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 틀이었고 그 틀의 핵심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장 큰 흐름이었다. 그런 속에서는 사실 한미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삼각협력이 그 지역 전략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기는 그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태 그 질서 속에서 한미일의 협력은 지역 전략 혹은 지역 질서의 틀이라기보다는 북핵이라고 하는 특정한 영내의 이슈 그것에 대한 그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미일이 최초의 그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을 했다. 그것이 티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따라서 그 북핵이라고 하는 한미일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정책 조정을 시도한 것이 한미일 협력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티콕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그 북한을 보는 미국의 시각이 일단은 그 달라졌죠.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래서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간주해서 발언을 하고, 비핵 국가에 대한 그 핵국가에 대한 핵을 개발하고 있는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그런 그 핵태세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면서 사실상 마감을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역시 북핵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액터로 당시에 등장했던 것이 중국인데, 중국을 품지 않는 형태의 한미일 협력만으로는 북핵을 다루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래서 티콕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단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아태 질서 속에서 본격적인 한미일 협력을 추구하게 된 것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들어오면서 2010년, 2011년에 뭐 상당히 유명한 그 소위 그 아태 재균형, 리밸런스 혹은 피봇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아태 지역을 통합적으로 일종의 그 아키텍처를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 시도였고, 그 재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역시 그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국이 아태 질서를 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 균형 전략으로, 리밸런싱으로 나온 것, 그런 속에서의 미국의 아태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도로 아태 재균형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6개의 필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필라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그래도 관여를 하겠다, 조금 더 원칙적인 관여를 하겠다라는 그 입장이 나와 있고, 그것을 관여를 하기 위해서는 양자동맹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중국을 파트너십 국가로 정의를 하고, 그것을 중국을 관여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경제에서는 APEC, 그리고 비경제에서는 EAS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아태 재균형입니다. 그래서 그 아태 재균형 속에서 그 2013년에 미국은 한일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을 해서 한미일 협력 체제를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력을 경주를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익히 우리가 알듯이 일본에서는 2012년 12월에 아베 정부가 들어오고, 2013년 2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그 두 정부 사이에, 두 정상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갈등이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계속 그 확장 일로에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미국은 아태 재균형이라고 하는 지역 전략 속에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된다. 힘을 합쳐서 중국에 점증하는 그 영향력을 일정한 정도로 견제하고 리더십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 전략을 내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일종의 그 세컨드 라운드로서 한미일 협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회고록도 중앙일보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 시점에서의 박근혜 정부 혹은 박근혜 외교 정책을 이해한 거하고 거의 10년이 지나서 대통령의 회고하고는 일정한 정도의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지역 전략 아태 재균형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아니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상당히 기대하고 강화하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천안문 막루까지 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 당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TPP에 대해서 TPP 교섭보다는 한중 FTA 교섭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스탠스를 취했고, 미국이 비경제 부분의 다자 제도의 핵심으로 생각한 EAS의 참여보다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으면서, 그것과 혹은 그것과 함께 우리 그 아시는 뭐 중경국 연대,
믹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놓고 해서 일정한 정도로 미국의 지역 전략과 한국의 여러 가지 대응에는 좀 갭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갭을 아베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예민하게 파고들어서 이건 중국 경사론이다.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사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그 얘기가 됐었던. 따라서 그 지역 전략 차원에서 이 아태 재균형과 한국의 지역 전략이 그렇게 상당히 꼭 정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 속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런 그 개선에 대한 추동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지금 메모하고 좀 다릅니다. 이 역사 갈등 속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해서 일본을 압박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메르켈 사안도 나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해서 그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을 보였던 것, 그것이 뭐 해석의 여지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미국의 지역 정책과 박근혜 지역 정책, 박근혜 정부의 지역 정책, 그리고 아베 정부의 지역 정책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고, 그 일정한 거리 이면에는 역시 아베의 민족주의 그리고 박근혜의 민족주의, 이것들이 상당히 충돌을 했던, 따라서 그런 구도 속에서 위안부 합의라는 것은 상당히 기반이 그렇게 그 단단하진 않았다. 그것이 결국은 그 위안부 그 합의에 대해서 바로 2017년 그 다섯 후보면 다 1, 2, 3, 4, 5번이 다 합의 파기 재협상을 시사를 하면서 그 대선을 뛰었던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지역 개념을 전환을 하는 것, 그것이 2017년이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적었습니다만 인도양과 태평양의 합 아닙니까? 연결인데, 그것은 뭐 그 개념적으로는 그 해양 개념이고, 따라서 아태에 비하면은 대륙적 정체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해양 정체성이 강화되고, 동남아나 인도양 일대의 해양이 그 맵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속에서는 역시 그 인도 태평양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전략에서는 중심 벡터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국가들이 중심에 들어가고,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좀 변방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한국은 그 중간 정도의, 또 일부의 동남아도 중간 정도의 위치에 처지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일종의 그 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미국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갖고 들어왔던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역시 첫 번째는 아태의 그 일종의 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기반이 된 아태는 결과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중산층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인식이 하나.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화를 오용 왜곡하고 있다. Play by different rules라고 해서.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과 경제적 격차를 빠르게 축소하고 추월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국 내의 인식들이 있었고, 그것을 트럼프 후보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집권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왔다. 다시 말해서 그 해양을 중심으로 놓고 그 해양 세력과 권위주의 대륙 세력의 대별을 하면서 그 자유로운 비전과 억압적인 비전 사이에 경쟁이 작동하는 장소로 규정을 하고, 그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거는 그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뭐 일본은 그 포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베 신조 본인의 일종의 그 중요한 프로젝트고, 일본에서는 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일본의 것인데, 전후 역사상 처음으로 혹은 근대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의 전략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 자찬하고 하는 그런 그 전략적 동조화가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이 위안부 합의를 형해화하는 한편 다른 한쪽으로는 트럼프의 인태 구상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그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인도 태평양 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특히 이것이 일본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편입될 필요는 없다라는 그 발언도 했고요. 따라서 그런 게 하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중국 중시하는 그런 그 외교 정책. 당시에 뭐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그 중국의 그 경제 보복을 해소하고 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속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그 상당히 기대했던 그런 그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이게 중국 포위망으로 비춰지는 인도 태평양 개념을 수용하는 데는 상당히 그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을 수용하지는 않되 신남방으로 적절하게 접점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지역 전략 차원에서 미일 대 한국과 같은 그런 그 구도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다시 그 부상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윤석열 정부와 인태 전략의 수렴 파트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그 잘 아는 내용이고 제 그 다음에 발제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는 이게 단순한 동맹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그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인태 전략 보고서에 쓰고 그 인태 전략 보고서의 핵심적인 10개 행동 계획 중에 하나로 한미일 협력을 콕 집어서 제시를 하고 따라서 이 한미일이 미국의 인태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부속품이 되게 되었고 일본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 우리 문재인이 아니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고 그것을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겠다. 한미일 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런 그 논리로 쭉 여태까지 그 정책을 취해왔고 그 속에서 우리도 인도 태평양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공식적으로 전략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의 그 일종의 지역 전략의 동조화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를 통해서 드러났다. 대강 그렇게 한 그 3라운드를 지금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그 10수년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그 몇 가지 좀 그 함의를 우리가 그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적어도 지난 10수년간 그러니까 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현재까지의 한미일 관계, 한미일 협력의 역사를 볼 때 특히 지역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그 지역 전략의 동조화가 이루어진 속에서 왔다. 아태제 균형이나 혹은 그 포입이라고 하는 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 한미일 협력의 변수는 상당 부분 한국의 지역 개념과 전략인데 그 지역 개념과 전략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이익,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한일 관계를 일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다 게재가 된 형태 속에서 전략적으로 커플링도 있었고 디커플링도 있었고 지금은 커플링의 국면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함의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한일 간의 이 민족주의적 갈등 혹은 정체성의 갈등 그것이 역사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완화 효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봤었다. 2015년에 한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올해에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 정체성의 일종의 그 갈등과 완화의 양상과 전략적 이익 간에도
일정한 연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 이익이 수렴된다고 해서 우리가 정체성의 갈등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건 맞지만 전향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을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에 우리가 봤고 현재도 아마 이원덕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도 일본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한 한일 협력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한 그런 기조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주는 중심 변수는 북한이 아니다. 북한을 한번 우리가 봤는데 적어도 과거 10수년간의 한미 협력에 영향을 주는 중심 변수, 다시 말해서 지역 전략에 영향 주는 중심 변수는 중국이다. 따라서 한미일의 협력의 미래는 결국은 그 중국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일정한 정도의 유동성은 보일 수 있지 않느냐 한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한 가운데 시간까지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토론은 국민대 이원덕 교수, 특히 일본 정치가 주 전공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덕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감기를 지독하게 걸린 상황에서 약을 먹었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송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은 아마 주로 한미일 협력의 역사에서 한 근 20년을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설명 잘 들었고 또 저에게 보내준 발표문은 그보다 조금 롱 버전으로 해서 전후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 질서의 전개와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설명이어서 크게 보아서 내용적으로는 모순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염두에 두면서 제가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송 교수님 설명들은 오늘은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지역 협력의 기본 구상에 한일이 어떻게 동조화했는지를 20년간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저한테 보내준 발표문에서는 전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한미일의 협력의 역사를 주로 이슈 에어리어로 하면 안보, 경제,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요 영역의 이 삼국 간의 협력 양상의 전개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크게 봐서는 미국 쪽에서 볼 때는 태평양 질서에서 아태 질서, 인태 질서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으로 가는 그런 맥락으로 설명해 주셨고 그 속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그 협력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갔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유효한 틀이고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송 교수님 설명해 주신 거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토론을 위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한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한미일 3국 지역 협력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3국이 생각하는 이 지역 질서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용이 또 무엇이냐, 또는 그 지역적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3자 관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송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한미일 협력 관계 기본 틀은 미국이 제공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시대마다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일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쭉 해왔죠. 그래서 안보 경제 협력의 분야에 있어서 한미일이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이 세계 전략, 특히 이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다라고 하는 인식은
이미 전후부터 줄곧 있었던 개념이라고 봅니다. 특히 냉전 체제하에서는 이제 소련이란 주적과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일의 지역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있었고, 또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테러하고의 전쟁 시대에 있어서도 역시 한국, 일본 동맹국 간의 협력이 중요한 축이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2010년대에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말하자면 세계 전략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하고의 전략 경쟁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 섰다고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한일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미국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대의 차이에 따라 조금 설명을 달리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한미일 삼각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익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있어서도 미국 입장은 일관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아마 미중 간의 그 전략 경쟁의 요소도 또 한편 있지만, 조금 최근의 전쟁 양상에 따라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 흔히들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권위주의 체제와 소위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 3자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점은 일관돼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 강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쿼드라든지 오커스 또는 파이브 아이즈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거와 한미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저에게는 이해가 되고, 유럽에서 마치 나토가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은 뭐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나름 이승만 시대부터 사실은 태평양 동맹 구상도 있었고 지역 구상이 나름 있었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스팍이라고 하는 걸 구상을 했고, 80년대에는 한국 나름의 아태 지역주의적인 발상이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소위 동북아 시대라고 해가지고 동북아 구상이 있었죠.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좀 아세안 플러스 3를 중심으로 지역을 엮으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 송 교수님도 잘 설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와서는 소위 동평구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이거보다 외연을 확장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 신북방 이런 구상이 있었고, 비로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와서 한미일 협력과 소위 인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지역 협력의 큰 축으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시대에 와서 말하자면 송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미국의 지역 협력 구도와 동조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보는 대일 정책 또는 한국에서 보는 대미일 정책은 한국이 생각하는 지역 협력의 구도와 반드시 이렇게 합치된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주요 국가에 대한 그 정책, 특히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는 개별 국가 간의 양자 관계의 틀로서 더 보는 시각이 강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정책의 일부로서 일본을 바라보기보다는 지역을 구상하기 전에 이미 대미 한미 동맹이 있고 한일 관계, 양자 관계가 있은 다음에 지역 협력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협력의 구도 속에서 한미를 설명하는 데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다지 적절한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경우도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양자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아태 지역 질서, 인태 지역 질서 여러 구상이 그동안 전개되어 왔지만 한일 관계는 조금 별개의 틀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반도가 일본을 겨냥하는 피스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안전 보장에 있어서 위협적인 세력에 지배되는 한반도는 일본에게 치명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막으려고 하는 기본 입장이 있었고, 적어도 일본의 이 대륙 정책과
한일 관계가 좀 그 별개로 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별개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지역 구도 속에서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절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한미일 협력 관계에 있어서의 이것을 저해하고 추동하는 요소는 각각 어디에 있을까? 송 교수님의 그 주신 논문에도 조금은 나옵니다만은 빅터차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약이 동아시아에서 공약이 후퇴할 때 한일은 협력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긴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한미일 협력 3자 협력 관계는 한일 관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송 교수님도 좀 비슷한 설명을 주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를 이완시키고 또는 한일 관계를 결속시키는 요소들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한미일 3자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 산업이나 또는 문화, 인적인 교류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한일은 협력적인 요소를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역시 그 한일 관계의 협력을 제외한 요소는 역사 문제, 역사 인식, 정체성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인식 문제가 얼마나 잘 관리되느냐. 관리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추동과 또는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미일 협력이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를 나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20년간의 한미일 역사를 좀 둘러봤지만 근 10년간의 한일 간의 관계의 역사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어떤 분들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 한일 관계의 10년의 역사는 사실상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과거사와 뭐 독도까지를 포함해서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갈등과 마찰을 겪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고 아마 짧게 설명하면은 그것은 한국 사법부에 있어서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관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저에 그 있고 그거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이 진행됐던 그런 10년이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미일 협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일 역사 문제가 잘 관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보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굉장히 견조하게 그리고 그 확대 지향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데 반해서 한미일의 삼각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잘 굴러가는 측면도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시 안보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 야당 일각에서 이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거북해하는 것이 사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구축한 한미일 협력의 구도는 대단히 지속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너무 자명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기에 한일 협력, 안보 협력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금 그 현실적으로는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일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7개 그 후방 기지가 존재하고 있고 유사시에 만약 이런 그 주일 미군 기지 후방 기지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가정을 좀 극단적으로 해서 일본이 병참 협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한미 동맹도 잘 작동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한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건 자명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충분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기능적으로 보면은 한일 안보의 협력의 필요성은 이제 무기 체계 같은 걸로 놓고 보면은 첩보 위성 이지스함이 가지고 있는 정보 탐지 능력이라든지, 또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초계 능력, 또는 소해 능력 같은 건 세계 정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미사일 탐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만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일본하고의 협력을 할 때 더욱 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특히 한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걱정된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한미일 협력이 사실 그 한편으로 이루어지면은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북중러 협력의 구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보적인 딜레마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일 협력 구도가 강화되면 강화될 수 있을수록 한국의 그 주적은 사실은 북한이지 중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대만 문제나 또는 생각구 문제에 한일 안보 협력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 또한 또 그 염려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 감정상으로 볼 때 한미일 협력 구도 안에서 어떤 해상 협력이 동해사서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독도 문제에 관한 걱정,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일본 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과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한미일 협력의 구도가, 안보 협력의 구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한편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에 한미일 협력 관계의 구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의 문제는 한마디로 뭐 다 여러분도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보고, 그것은 한마디로 징용 문제에 대한 결단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사 갈등을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비로소 한미일 협력의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맞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협력 구도가 우리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얼마나 그 서포트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 시험대에 놓여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한미일 협력 구도가 긍정적으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라도 한일 역사 인식 문제, 한일 역사 갈등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나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신 바처럼 아주 냉철한 분석과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이제 손열 교수의 답변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욱 노력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종합적인 면을 많이 토론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손열 교수의 답변 부탁합니다. 네, 특별히 뭐 질문을 해주지는 않으셔서 네, 토론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다 그 동의하고요. 한 가지 지역 정책과 한일 관계의 이제 관계인데,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이건 한국이건 일본이건 그 지역 정책에서 역시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는 이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 점증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뤄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그 큰 과제가 그 지역 전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한일 관계의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히 이제 역사 문제.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협력의 관건, 핵심 관건은 역사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미일 협력이 본격적으로 뜰 그것에 대한 충분 조건은 아닌 걸로 뭐 이 교수님도 잘 그 이해를 하고 계시고 따라서 그 역사 문제를 잘 관리를 해도 한일 간에는 적어도 한미일 간의 지역 정책 차원에서의 일정한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 조정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과제. 북한에 대해서 한미일이 동일한 시각을 그렇게 유지하지 못했죠. 지난 그 두 정부 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그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잘 관리하더라도 가령 뭐 대만 문제가 터졌을 때 나오게 되는 경우에 그 과연 그 미일과 한국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정책적 조정의 문제는 조금 더 넘는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권이나 이진화 교수님 이제 잘 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야인데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한미일이 과연 어디까지 공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반도체나 지금 뭐 IRA 이런 것들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 미국의 경제적 강압이 상당히 강해지는 중국보다는 그런 뭐 중국 문제 당연히 있는데 그럼 중국 시장을 들어가는 에서 지금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 입장에서 한미일의 시각차가 그렇게 그 단순한 정책 조정 차원에서 될 것인지 이것이 다 중국 문제와 그 귀결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지역의 아키텍처를 생각하는 삼국 간의 일정한 정도의 수렴은 역시 그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 이 수레 두 바퀴처럼 한편으로는 그 역사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얘기한 중요한 전략적 과제에 대해서 한미일들이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같이 이루어 나갈 때 아마 그 한미일 협력이 정말 본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고 제2 주제는 현재 한미일 협력 현황과 향후의 과제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 발표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 이분도 역시 한국국제정치학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 패널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받았는데요. 앞서 손일 교수님께서 그 세 나라의 협력의 역사와 각국의 전략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뭐 아무래도 국제정치의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고 분석을 하고 계셔서 얼마나 새로운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미일의 협력을 변화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요즘에 다 느끼시겠지만 국제정치의 변화상을 보면 국제정치 변화의 심도랄까 그 성격에 대한 규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의 탈냉전이 끝나는
변화 정도로 볼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로 볼지에 대한 뭐 이론적 논의도 많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변곡점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려면 어떤 개념을 써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서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말이기는 한데 이론적으로는 제일 이제 뭐 약간 이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영국 국제사회학파 중에 헤들리 불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질서란 이제 그 전에 현실주의자들처럼 단순하게 힘의 균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질서에 대한 어떤 규범적 합의가 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게 무정부 상태지만 어떤 사회적 요인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국제 질서도 예외는 아니다. 근데 지난 1945년 이후로 우리가 살아온 한국은 이제 그 질서 안에서만 살아본 것인데요. 자유주의의 규칙 기반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질서, 거기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도 쉐어하고 있는 가치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안보 영역에도 있고 경제 영역에도 있고 또 가치 영역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의 변화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 무시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력 균형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익 구조의 변화라기보다는 국제 질서를 이루는 가장 규범적 기초에 대한 많은 나라들의 도전이랄까? 그리고 그런 도전이 합리화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다른 나라 주권 침해가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 러시아의 여러 가지 과거 문명의 역사라든지 러시아 스스로가 그걸 합리화하려는 대체적 질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하마스 같은 경우도 명백한 침략이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뭐 최근에 그 아랍 국가들의 대응도 그렇고요. 글로벌 사우스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했던 안보 질서의 정전론의 전쟁 개시의 정당한 요건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규칙 자체가 도전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 정치의 변화는 원칙과 규범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익과 힘의 균형을 넘어서는 질서의 균형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심대한 변화인데 거기에 대처하는 국가들의 이 연대의 양상도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글로벌 웨스트 대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글로벌 이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지난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평화 조약에 대한 유엔 총회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기권한 국가들을 보면 미국, 일본, 뭐 한국, 영국, 독일 정말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에 찬성하는 아주 소수의 국가들.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훨씬 더 편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스페인도 찬성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지지하는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꼭 이 질서가 나빠서라기보다 이 질서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대안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생겨나고 있는 국제 정치의 양상이다. 그랬을 때 한미일 세 나라는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결함은 많지만 그 기본 원칙을 유지해서 업그레이드된 자유주의 질서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 대안적 질서에 대한 합의가 있는 세 나라다.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세 나라의 이익이 일치한다거나 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밸런싱의 세력 균형에서의 이익이 합치가 된다기보다는 아까 송일 교수님께서 정체성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범이나 원칙에 대한 합의가 공유될 수 있는 일종의 질서의 연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봐왔던 두 동맹 간의 수평적 연대라거나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끼리의 연결보다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이번 8월 18일 회담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첫 마디에서도
그런 얘기가 잘 드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과 이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연대다라고 발언을 한 기록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국제 정치로 그런 발언이 그거를 우리 스스로 정말 충분히 깨닫고 있는가 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미일 연대가 실제로 세 나라의 정상이 그걸 의도했건 안 했건 국제 정치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 규정을 굉장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가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 그것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한미일의 협력을 소다자 협력으로 볼 거냐 아니면 동맹 네트워크로 볼 거냐의 질문입니다. 얼핏 보면은 구별이 안 되는 개념인 것 같아도 그 미니래터럴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소다자 협력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거 92년에 마이스 칼러라는 학자가 이제 멀티래터럴리즘, 미니래터럴리즘, 바이래터럴리즘 이렇게 구별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미니래터럴리즘이란 아주 공식화되지 않은 그리고 이슈 스페시픽하고 굉장히 기민하지만 참여자들의 책임 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그때그때 굉장히 유동적인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또 들어가는 국가들의 부담도 훨씬 적은 따라서 쿼드처럼 비동맹 외교를 추구했던 인도도 비교적 그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협력이 이제 소다자 협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동맹은 그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게 양자 동맹이건 다자 동맹이건 또는 뭐 소다자 동맹이건 삼각 동맹이건 미리 규정된 안보의 위협 세력이 정의되고 거기에 대한 아주 철저한 업무 분담과 또 연루와 반기의 딜레마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타이트한 협력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한미일 협력이 소다자 협력이냐 삼각 동맹이냐 아니면 준 동맹이냐 하는 거를 규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쓴 것처럼 직후에 설리번 안보 보좌관이 우리는 나토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협력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세 가지 문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온 정신 원칙 공약 세 가지 문서 중에 공약 문서 마지막을 보면 각 나라들은 자기의 주권적인 의사를 가지고 유연하게 협력체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소다자 협력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따라서 이거를 동맹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 세 나라의 스펙트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삼각 동맹으로 보는 시각이 제일 강하고 한국은 소다자 협력 쪽으로 보는 시각이 더 강하고요. 일본은 그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 전략이 있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썼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강대국 지정학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여러 코어시브한 그런 행동에 대한 미국으로서는 억제와 대응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군사협력에 아주 필요한 지금 시대의 기술협력을 또한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다자 협력의 군사적 디멘션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다자 동맹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영역이 그 공동성명을 보더라도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 얘기가 많지만 그것이 곧 한미일이 동맹을 맺는다 이렇게 꼭 규정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게 더 좋으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반면에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고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사실상 전쟁을 하면서 세 개의 전선이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 한미일의 군사 동맹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에 준하는 협력 체제를 갖추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락인 효과를 갖기 위한 불가역적인 협력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으로서는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손효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는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 따라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한미일의 공통의 질서의 비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리버럴한 국제 질서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하나는 배제의 질서고 하나는 이제 포용의 질서랄까 또는 모델에 해당되는 모범적 질서 건축이라고 할 때
질서는 결국 뜻이 안 맞는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자세하게 썼는데요. 그건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강하게 균형을 만드는 것이 한미일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은 다른 국가의 대안적 세력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 우리가 정말 모범적인 질서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게 일종의 파워 오브 익sem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가 그걸 따라올 수 있게. 근데 두 개는 굉장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두 가지 담론이 다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미국 주도의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거에 더 치중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특히 이제 학계나 좀 유화적인 견해에서는 그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한미일 협력도 중국을 배제하는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한미일이 만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원칙이나 규범이 수정주의 세력보다 훨씬 더 낫다는 그런 모범적 질서를 제시하는 데에 더 치중할 것인지에 따라서 활동의 양상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적 질서 구축에 연대가 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소다자면서 질서 구축의 연대라면 굉장히 장기적이고 할 일도 많고, 반면에 중국 견제를 위한 삼국 동맹으로 정의한다면 훨씬 더 타이트하고 국가들의 행동의 여지는 더 적고, 또 연루와 반기의 딜레마도 그 전형적인 동맹의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적인 우선순위도 다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제 대만 급변 사태나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놓고는 뭐 다 기본적인 원칙에서 일치할 수 있어도 국익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핵심적으로 쓴 말씀이고, 이슈에 관해서는 그 사실상 한미동맹과 지난 이제 4월 26일에 있었던 한미동맹과 1월 13일인가요? 미일동맹의 그 공동성명을 보면 한미일 그 삼각 공동성명에 나왔던 이슈들이 대부분 다 같이 커버가 되고 있어서 읽으면서 과연 이게 한미를 했을 때 그 일종의 에디드 밸류랄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미 한미와 미일은 뭐 경제 안보나 뭐 우크라이나, 동남아, 뭐 태도국 다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한일 간의 협력을 빠진 한 변이니까요. 그거를 더 강조하는 의미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한편에 들지만, 그것만 갖고 한미일의 그런 추가적인 가치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미일이 역시 뭐 세 나라건 네 나라건 세 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이나 원칙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주 협력이든 뭐 공급망 협력이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오커스나 쿼드 같은 경우는 그런 광범위한 협력을 제시한다기보다 굉장히 이슈 스페시픽한 부분을 갖고 있는 데에 반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협력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응은 인도 태평양의 지역 차원과 한미일 또는 한국이 더 초점이 있는 한반도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별로 새로운 얘기는 없고요. 벌써 많은 분석들이 나온 것처럼 인도 태평양의 지역 질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일본이 제시하기 시작했지만 어떤 원칙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수송로 보호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이익 부분에서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문제는 한미일의 우선순위에서 우리 주도로 협력할 수 있는 이슈 에리어를 좀 더 선별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정책 수단이 좀 더 많은 부분을 더 집중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미일에 뭐 상대적으로 좀 끌려가는 그런 그 지역 전략으로 규결되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좀 썼고요. 또 한국 스스로가 우리가 4대 열전 지역 중에 이제 3개는 동북아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스스로가 열전지대고,
대만과 동중국해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반 이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한다기보다 인태 지역에서의 열전 관리라는 면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좀 지역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재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일과 우리 자체의 과제, 뭐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언제든지 그 리버서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원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삼각 동맹으로 비춰주면 동맹의 전형적인 그 복합 딜레마죠. 상대국들도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 북중러 간에 이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동맹 강화가 되지 않도록 협력의 성격을 우리 스스로 좀 더 유연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 문제 좀 있고 마지막은 그 남반구 국가들의 중요성인데 최근에 이제 뭐 스윙 스테이트나 뭐 중동도 그렇고요. 우리는 여기서 미국하고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계는 이미 굉장히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반구 국가를 둘러싼 미중의 경쟁이랄까요? 그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한미일 삼각협력 속에서는 뭐 개발협력 분야가 다뤄지고는 있지만 이게 좀 확장성이 있는 협력 체제가 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근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분야도 우리 스스로라도 한국 경우는 이제 미일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 아까 나종희 선생님 말씀처럼 글로벌 사우스 출신의 웨스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좀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에서도 차분하게 여러 가지 우리의 앞으로의 이슈까지를 다 커버하면서 잘 설명해 준 발표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토론은 그 고려대 이신화 교수, 현재 또 인권 대사를 맡고 계셔서 북한의 인권 향상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신화입니다. 몇 달 전에 동아시아 연구원 덕분에 그 윤버선 대통령님 그 고택에 가서 윤상구 이사님이야 몇 분을 뵙고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또 이런 학술 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박인희 교수님하고 다 감사합니다. 전재성 교수님은 뭐 워낙 제가 늘 많이 배우고 있는 분이셔서 뭐 이렇게 토를 별로 달고 싶지는 않지만 토론자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포인트 중에 지금 오늘 말씀도 하셨고 또 여기 글에도 쓰신 것처럼 미중이 전방위로 싸우고 있다. 그런데 경쟁인지 갈등인지 분쟁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는 룰을 지키냐 원칙을 지키고서 하느냐면 경쟁이고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기존 질서를 흐트러지는 건 아니고 국제사회의 그 기본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경쟁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이 두 강대국은 향후의 국제 질서를 각국이 자국에게 서로 유리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려는 그 싸움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면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하나의 각도가 더 나타난 게 그 워낙 뭐 글로벌 사우스도 그렇고 28 전쟁에서 지금 중동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던 중동까지도 미국을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발 세력들의 코올리션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미국 주도의 LIO,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체가 또 바뀌는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며칠 사이에 생각이 바뀌신 건 아닐 것 같고 그 이제 고견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교수님이 제가 생각할 때 하고 싶으셨는데 약간만 쓰셨지만 좀 더 강조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던 패권 경쟁을 하던 강력한 하드 파워는 필요하죠. 뭐 군사 경제 기술이겠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 다음에 또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가치 경쟁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가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제가 이제 조금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러시아가 쏘아올린 공이죠. 뭐냐면 핵은 분명히 사용 못하는 거로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핵 억지라는 많은 이론이 나왔는데 그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핵을 만지작거리는 그래서 그 핵을 만지작거리는 그 옵션이 북한이나 다른 불량 국가들 소위 불량 국가라고 부르는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테러 집단들에게도 핵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전략핵이나 전술핵이라는 핑계에서 전술만 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약간만 써도 뭐 다 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져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두 개의 전선에서 이제 미국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전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미를 강조하고 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약간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심해지기 시작했었죠. 난민 문제나 아니면 그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로 EU가 분열되려다가 또 트럼프의 방위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푸틴의 역설이라고 말하면서 유럽이 분열되는 것이 트럼프가 이제 4년간 공을 들여서 합치려고 했던 것을 못했던 것을 푸틴이 일주일 만에 해결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모아졌는데 요즘 들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럽에서 전쟁 피로감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서 젤렌스키가 좀만 더 도와달라 읍소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엔에 왔었을 때와 워싱턴에 왔을 때랑 올해 온도 차이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나타나면서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라든지 뭐 프랑스 스페인까지도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급기야 그 항상 뭐 본인의 나라인 미국의 비판적인 촘스키가 세상에 2개의 chosen state라고 자기들이 믿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다. 근데 그 본인들이 선택된 나라라고 믿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나 규범을 어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LIO에다 녹여낼 수 있는지 그렇지만 국내 정치 때문에라도 유대인 표를 생각해서라도 바이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예 트럼프 같이 강하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 수 있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바이든의 선거를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것도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냉전기에도 그랬고 뭐 초기 탈냉전기에도 그랬고 미국은 우리는 무조건 양자였죠. 그 허브 앤 스포크로요. 근데 그 허브 앤 스포크가 지금 소다자로 가고 있든지 뭐 삼각 동맹으로 가고 있든지 이렇게 미니레터럴이나 멀티레터럴이나 뭐 쿼드니 어커스니 그 한미일은 전재선 교수님이 다른 데에서 코저스 뭐 KOJAUS 뭐 일본은 JAKOUS라고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우리 아테나 인테 지역에서도 그 부분도 저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죠. 그 미국의 상대적인 쇠락, 중국의 부상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그리고 아까 이원덕 교수님은 한미일의 공조는 처음부터 있었었다는 좀 그런 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한미일이 있었죠. 냉전기에도. 근데 그거는 미국하고 일본만 하기엔 좀 그러니까 한국을 끼워준 거라는 좀 느낌을 좀 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약한 고리였죠. 약한 고리가 중국한테 왔다 갔다 하는 약한 고리이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약한 나라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그래서 한미일을 같이 놔도 그 대등하게 어깨 싸움을 해도 우리가 많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미국이 한국의 유용성을, 한국이 더 커진 크레더빌리티를 더 고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정권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이든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한 혹시 우리나라의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이 한미일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괘씸죄에 걸린다 하더라도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그 라이크 마인디드 국가들이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수정주의 국가를 이제 배제하느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뭐 뺄셈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덧셈 정치를 하느냐라는 걸로 좀 보고 싶은데, 그 라이크 마인드들이 아주 강력하게 응징해 모여야 수정주의 국가들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에게 대처하는 질서를 만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저도 이제 유엔에 갈 기회가 몇 번 있는데 가보면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요. 작은 나라들도 0.001%의 기부금을 내는 나라들은 가장 작은 기부금을 내는 나라들이라서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조금 더 큰 국가들이 그 기부금을 돈을 좀 더 주면 거기를 찍어주는 경향을 보였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본인들의 목소리도 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국가들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미국 연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면 북한 인권에는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나 보편적인 규범을 내가 어긋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도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끌어안고 또 인게이지 하려면 그런 글로벌 가치 부분을 우리가 이 한미일이 조금 더 많이 발굴을 해서 그 패키지를 들고 팔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라이크 마인디드만 하면은 세상에 5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러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 체감 외교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한일 관계는 그냥 갈등 관계라는 것을 보수나 진보나 영어로 말씀드리면 어커스텀 투라고 할까요? 그냥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갈등 관계인 건 늘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이원덕 교수님 말씀하셨던 역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거기에 더해서 손열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게 우리에게 안보 위협이 될 경우에 한미일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 국가의 생존 문제, 안보의 생존 문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체감을 시킬 수 있고, 또 국민들이 한미일이 모이니까 우리한테 이런 떡고물이 바로 떨어지는구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떡을 바로 쥐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현명하게 만드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전재승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은 한미일 동맹이 지금 소다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삼각동맹의 경향, 소다자 느낌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재성 교수 한 1, 2분 내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소다자 협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맹에 이제 동맹으로 가는 장점이 있지만 속박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부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게 구별되고 있는지도 그렇고,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 거에 맞는지도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라, 나중에 더 많은 토론이 좀 학계에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생각이 사실 그 한 달 동안 굉장히 바뀐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보면서요. 그래서 러시아는 굉장히 강대국으로서 규칙 기반 질서를 어긴 예외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내재된 문제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게 테러를 쓰든 남의 주권을 침략하든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한데 중국은 그래도 그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는 아니지만 규칙 기반 질서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으니까요. 뭐 주권을 존중하고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미국하고 군축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고 이게 비확산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대한 세력이고 러시아나 하마스는 그냥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중국은 좀 어프로치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서 만약에 물러나서 잘못 해결되기 시작하면 이 경쟁 자체가 규칙 기반 경쟁이 안 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 뭐 평소에 다 생각하던 그러한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뭐 대부분 다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한 분이나 한미일 협력으로 나간 이런 방향은 다 맞다라고 얘기한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why not the best? 우리가 이러한 바람직한 것을 얻기 위해서 준 것은 뭐냐? 뭐 일본에 대해서 면제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 합리적인 박진 의무장관 말 표현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반을 뭐 마저 채우기 바란다 했는데 아직 전혀 뭐 소식이 없죠. 미국은 사실 이 한미일 협력 제일 원한 사람이 미국이죠. 그 우선순위로 보자면 두 번째가 일본일 거고 우리 한국은 맨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열광한 바처럼 뭐 여러 가지 인태 지역의 의무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건 지금 북한으로부터의 핵을 포함한 방어 아닙니까? 이거 이번에 지금 테러 보면서 그런 일에 겁먹진 말아야겠지만 북한에서 뭐 이렇게 테러주의가 좀 침투한다 해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일든 손실도 대단히 커지고 이런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이 북한 대응 방향에서 얻은 거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세션에서도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이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든지 혹은 핵무장으로 유사시에 가기 위해서는 핵물질 그 농축 이것을 일본 수준으로라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NCG를 통해서라든지 보다도 이제 국가 정상들 간에 해서 그 우리도 뭐 이렇게 한미일 협력 이러한 광범위한 것에 들어가면서 얻어내는 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얻은 것은 글쎄요. 롬니 상원 의원이 최근에 10월 5일 날 남한의 핵 능력 없는 것이 우려된다. 거기 산다면 매우 불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미국이 호주한테 핵 잠수함 그건 뭐 인종적으로 같은 뭐 영국계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하자면 이제 과거 획이고요. 지금은 초인종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위협에 대처하는 의미에서는 호주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핵 잠수함이 필요하죠. 이를테면 거저 달래는 게 아니라 비용 우리가 다 대고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상 간에 그리고 이렇게 새로 형성된 이 실무 장관 기타 각 역에서 우리 방어를 위해서 얻어내는 것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청중께서는 마지막 세션 다 끝나고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최 측에서 우리 시간은 10분 늦어졌는데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 때문에
정확하게 55분에 끝내달라는 거 시간 지켰죠. 제가 다른 역할은 못했어도 시간 관리는 철저히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